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경성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가 하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무인기를 빌미로 막말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평양에 또 침투할 가능성에 대응을 한다면서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의도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어떤 절차를 지금 좀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1일 날 외무성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3일 날, 9일 날, 10일 날 세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이 전단을 뿌렸다. 그러면서 이제 전단 뿌리는 사진하고 그리고 이제 전단 통하고 이런 걸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 날 국방성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국방성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김여정이도 담화를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네네, 됐습니다. 네.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상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통일조항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영토조항을 삽입하라는 그런 헌법조항을 이제 개정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죠. 예. 그래서 사실상 두 국가론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의해가지고 작년 12월 말부터 전선 지역에서 지뢰지대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올 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선지대에 이런 지뢰지대 설치뿐만 아니라 동해선과 경의선에 있는 철로 다 드러내고 침묵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가로등까지 이제 다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거의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끝나자마자 7일, 8일 날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했으니까 9일 날 바로 이제 북한의 국방성에서 우리 여기 유엔 사령부에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 보낸 전문에 의하면 바로 이제 자신들이 이런 그 요새화 작업을 곧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냈단 말이죠. 네. 이제 이걸 왜 보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여태껏까지 다 그걸 사실상 남북한을 단절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다 해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유엔사에다가 이걸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관측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육로죠. 육로에 아마 그 대하구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도로를 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단절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경을 요새화하겠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도로를 사실상 이렇게 절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의 어느 쪽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북한의 비무장지대가 국경 소위 말하는 그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북쪽으로 돼 있고 남쪽으로 2km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에 영토 조항이 이제 완전히 신설된 것 같지는 않은데 유보된 것으로 보여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그 영토 조항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영토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고 문제인데 만일에 북쪽 2km 지점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로를 뭐 폭발을 한다든지 거기서 요새화를 시키고 총구를 뭐 더 만들고 거기에 지뢰지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호를 파고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군사분계선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 폭파하는 것도 그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은 완전히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장벽 작업들을 쭉 하고 그리고 나면은 남쪽으로 2km는 이거는 그냥 우리 땅인데 비무장지대이긴 하지만 우리 땅인데 거기까지 북한이 지금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모레 한국에 와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레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도 열리는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한미일 외무 외교차관 회의는 이제 원래 계획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차례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미국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할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마침 이제 그 캠벨이 방문하는 이때에 지금 남북한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삼국 외교차관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문제와 지역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일이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정책을 조율해 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삼국 외교차관 회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 외교차관 회의도 할 겸 이번에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핵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수도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국방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돼서 좀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신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망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했을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망신스럽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북한의 영공이 뚫렸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에 걸쳐서 영공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찍었지만 그거 격추조차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2022년도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격추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격추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격추를 하면 사실상 한번 이렇게 그 대공포나 이런 이제 포를 총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한꺼번에 나가는 게 200~300발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맞는 건 한 발이고 나머지 200~300발은 전부 다 이제 민가 지역으로 떨어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이걸 전부 다 이제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저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그렇지만 사실상 북한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거 뭐 북한 주민들 죽는 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언제 고민 한번 해봤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도 격추 못 시켰단 말이죠. 문제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미사일 요격망 말고 그냥 대공 요격망에서는 전 세계 방공망 중에서 가장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바로 평양이고 북한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번에 뚫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망신살이 뻗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망신살이 뻗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공개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한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또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조선중앙통신도 그렇지만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실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두 국가론에 근거해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방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실장님 말씀처럼 통일부도 그 배경으로 주민 통제 의도를 꼽더라고요. 네네. 예, 북한이 원래도 지금껏 외부 위기를 과장을 해서 주민들을 좀 통제했던 그런 방식을 좀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하다라고 보는데요. 마치 이제 호떡집에 불 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외무성의 중대 성명 하나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국방성 대변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명 어제 아침에 어제 밤에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도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이제 마침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2015년도에 이제 목함 지뢰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2015년도에 북한이 우리 지피에다가 목함 지뢰를 이렇게 거기 매설을 해가지고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니까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잠수함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들이 포착되기도 했단 말이죠. 예, 그때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때의 준전시 상태를 발표했던 그때 이후에 무려 이제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북한이 아주 부산스럽게 아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최근에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전문가의 기고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정은은 잃을 것이 많다라고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말이 맞죠. 사실상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2.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전부 다 뭐라고 자기 죽음을 각오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걸 간합하기도 하고 뭐 또 틀렸다고 얘기해서 귀양 보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다 빼앗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잃을 게 많겠어요. 그렇게 이제 자유를 속박당하고 내가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 내 동포들이 잃을 게 많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잃을 게 많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이 잃을 게 많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불안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또는 대한민국 주도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나 제발 먹고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자유가 뭔지 좀 이렇게 좀 향유하면서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김정은은요.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신원식 실장의 말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네. 북한의 오물 풍선 일부에 GPS가 탑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북한이 5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28차례인가요? 이렇게 풍선을 보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처음에는 그냥 보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게 무게도 줄이고 숫자도 줄이면서 대신에 이제 빈도수는 많게 그러면서 거기다 타이머를 달고 이번 예. 같은 경우는 GPS까지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GPS라고 하는 게 뭘까요? GPS는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할 때도 전부 다 그 GPS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어느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어디로 가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서도 GPS를 달아놓으면은 좌표, 그러니까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거기에 도착하면 이게 터지도록 해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터지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드론 같으면은 이제 그 지점에 가서 딱 거기서 무슨 정찰 활동을 하거나 거기서 무슨 전단을 뿌리거나 할 수 있지만 고무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겠어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 위치에 가서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GPS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GPS 위치에 비슷하게 혹시 어떤 풍선이 가게 되면 그때 그 위치에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무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